저희 뒤로 보시면 섬 하나가 보입니다. 저 섬이 바로 섭섬인데 파도와 바다 그리고 섬 이런 눈부신 풍광에 위로를 받으면서 피난의 삶을 살았던 화가가 있죠. 이제는 서귀포 하면 을에 떠오르는 화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이중섭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산에 두 아이와 아내 생각 서귀포에 살던 날들 웃음소리 들리는 듯이 꿈이 아니었으면 해. 지금 저희가 있는 곳에서 섭섬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중섭이 살았던 서귀포 그 집에서도 이 섭섬이 보였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중섭 거주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중섭 화가가 살던 당시로 이제 97년에 복원을 한 건데 거기에서 보면은 섭섬하고 그 문섬이 나란히 내려다 보이는데요. 아마 이중섭 화가가 부산을 거쳐서 서귀포에 피난을 왔는데 사실 섬이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눈앞에 다시 섬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섭 화가가 또 그림에서도 역시 섭섬을 많이 다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도 이중섭 거리에 그 예전의 생가가 복원돼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건 해서 아니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서귀포에 도착을 해서 그 당시 집주인이 그 마을의 반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난민이 많다 보니까 그냥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난길에 떠나온 곳이 이곳 서귀포였는데 그렇다면 이중섭 생애 주기 안에서 서귀포 시기 딱 이렇게 정하려고 한다면 언제쯤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중섭의 서귀포 시기는 실제 1951년부터 약 11개월 정도,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요. 1916년에 사실 이제 태어나서 원산을 거쳐서 일본 동경을 거쳐서 다시 이제 원산을 간 후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이제 피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1951년에 제주도에 와가지고 1월 달에 기록에 의하면 눈 오는 날 처음 제주항에 도착해서 한 3일 동안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곳이 바로 지금의 우리 어떤 기억 속에 있는 바로 그곳이죠. 네. 아니 제주항에서 걸어서 서귀포를 그 당시에는 왔던 거예요? 이제 어떤 증언이라든가 그리고 그때 이남덕 여사 마사코죠. 그래서 부인이 기록에 의해서는 굉장히 추웠고, 그러니까 따뜻한 남쪽일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너무 춥더라. 눈까지 왔다. 뭐 이런 기억들이 있었죠. 지금 화면에 그 이중섭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진짜 뭐 유랑의 삶을 살았다고 봐야 할 정도로 이동이 좀 잦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다른 화가들도 그랬나요? 아니면 유독 이중섭 화가만? 이중섭이 어떻게 보면 선택적 삶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만드는 어떤 비극적 상황에서 한 화가가 생존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중섭 혼자만의 고통스럽고 비운의 화가라 할 수는 없고 그 당시 모두가 같은 겪는 아픔 속에서 이중섭만큼은
사실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난을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남한에 내려와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방랑적인 생활. 그래서 이중섭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그 삶 때문에 더더욱 그 삶과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애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에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서귀포에 있었던 시기가 1951년 1월부터 1951년 12월. 12월. 그러니까 1년 남짓이에요. 네, 1년이 넘지 11개월. 않았어요. 네. 1년이죠.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맘때쯤이면 또 그 서귀포에서는 이중섭 화가를 기리는 행사를 많이 열잖아요. 네. 그중 하나가 서귀포시와 또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이중섭 세미나가 네. 아닐까 싶어요. 1997년에 서귀포의 이중섭 선생님 생가를 복원하면서 조선일보사와 같이 서귀포시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조성을 해서 매년 9월, 그러니까 이중섭 선생님의 기일에 맞춰서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뭐 그 동안에 어떤 뭐 발표들이 있었어요? 네.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되게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기억나는 재밌는 연구 발표들은 그 이중섭 선생님의 되게 유명한 그림 중에 벚꽃 위의 새라고 있잖아요. 그때 발표자가 목수연 미술사학자 네.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중섭은 한 번도 벚꽃을 그린 적이 없다. 그 대신에 아이들이 복숭아를 들고 있는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 꽃은 복숭아 꽃일 확률이 높다. 이런 재미있는 해석을 해주시는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중섭 선생님이 말년에 되게 불행하셨잖아요. 정신병원 들락날락 하시고 영양실조에 이제 정신 분열까지 앓으셨었는데 정신병원에서 했던 그림 치료의 흔적을 갖고 나오셔서 그때 이은주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분께서 모 미술관에서 굉장히 어렵게 아카이브를 구해서 이중섭이 정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그렸던 나무와 썼던 글씨들을 이제 청중들에게 공개했던, 그래서 되게 많은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세미나 같은 경우가 이제 이중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화라든가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오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밝혀내고 이중섭의 어떤 진실한 모습을 더 다가가는 이제 그러한 부분 공헌을 많이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벚꽃 같은 경우는 이중섭의 작품 세계에서 사실 굉장히 그 민족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벚꽃을 그렸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복숭아를 연상하게 하고 복숭아 꽃이었다 이렇게 좀 보는 것들이 연구자들의 시각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중섭과 서귀포, 서귀포와 이중섭 이제는 뭐 한 몸처럼 따라다니는 이름처럼 돼 버렸는데 그만큼 서귀포에서 생활했던 그 시절, 그 시간이 그 이중섭 화가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그런가 아닌가 싶거든요.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좀 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가장 먼저 떠오른 작품은 아무래도 서귀포의 환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작품은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현실을 좀 일탈한 그러한 형상들인데 바로 서귀포의 환상을 그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귤을 따면서 노는 아이들이 또 새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어찌 보면 무릉도원을 꿈꾸는 어떤 우리 사람들, 일반인들의 어떤 꿈을 대신 그려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아름답고 또 환상적인 그림인데 역시 서귀포 하게 되면 저는 첫 번째로 저 작품이 떠오릅니다. 새를 타는 모습도 보이고 귤을 따는 네. 모습도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그리운 제주도 풍경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펜화로 되어 있는 건데 그 그리운 제주도 풍경이라는 그림은 이중섭 화가가 서귀포를 떠나서 부산에서 6월에 부인하고 아이들을 일본으로 보내거든요. 물론 이중섭 화가도 곧 이어 따라간다고 이제 했었던 그런 약속 화해 간 건데 그때부터 이제 이중섭이 가족에게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많이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낼 때 그려서 보낸 거예요. 서귀포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자구리 안에서 개를 잡고 놀다가 그 개를 가지고 와서 너무 궁핍하니까 반찬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 개를 많이 그리게 되었다고 그 사모님에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옆에 태현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고 하나는 태성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개를 잡아당기면서 굉장히 즐겁게 놀고 있는데 밑에 보면은 마마라고 써 있고 파파라고 이중섭 화가고 부인의 얼굴을 그려놓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그 그리운 제주도 풍경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가족이 그리울 때는
저절로 서귀포가 떠올랐던 거죠. 섭섬 문섬이 보였던 그 장소.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서 왜 서귀포에 이중섭 미술관이 있는지 그게 온전히 설명이 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섭의 가족에 대한 마음, 또 서귀포에 대한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작품에 이어서 빼놓을 네.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섭섬이 보이는 풍경. 이 섭섬이 보이는 풍경은 이중섭의 서귀포 시절을 대표하는 작품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이중섭 미술관의 아주 소중한 소장품이 된 것도 네. 아마 그러한 상징적인 이유일 텐데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과거의 사진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사실은 유사하고요. 어떤 그러한 작품이 현대에 우리가 이 섭섬이 바라보는 풍경을 보면서 어떻게 보냈을까. 그림 속의 과거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재밌는데 변하지 않는 건 섭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진과 비교해봤을 때 나무라든지 뭐 집의 위치라든지 유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사한데 지금 현재 있는 들판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 지금은 현대식 건물이 그러니까요. 들어선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중섭 화가가 그 얼마나 정서적으로 그 서귀포에서 편안했는지 그림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안정감이 들고 그러니까 마을이 좀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 들죠. 사실은 근데 그때 제주도가 그렇게 평화로운 때는 아니었죠. 한국전쟁하고 그리고 4.3의 여운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던 그런 시기이지만 이중섭 화가에게 있어서는 서귀포는 굉장히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런 그 쪽으로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중섭 미술관 옥상에서 보면은 딱 저 풍경이에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서귀포 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조금 전에 서귀포 풍경에서 아이들이 개를 잡고 노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물고기와 노는 거라든지 또 개와 같이 노는 그래서 은지화에 그려진 그러한 작품들 무엇보다도 더 담겨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침없이 하는 거기에서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어떤 그 놀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연결돼 있는 따로 떨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특징인데 저는 이런 작품 볼 때 개인적으로 그만큼 한 마음이 되고 싶고 떨어지고 싶지 않은 가족의 어떤 그런 진실성, 가족에 대한 애절함 이런 것들이 저는 가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게 궁핍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럼 궁금한 게 그림을 그리려면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다가 뭘로 그렸을까요? 사실 굉장히 은지화도 그 재료의 궁핍함 때문에 선택된 그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중섭 화가는 그냥 종이가 없으면 바로 주변에서 그 구할 수 있는 거로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장판지에 그린다든가. 그래서 서귀포의 환상도 그렇고 섭섬이 보이는 풍경도 그렇고 사실 캔버스나 종이가 아니고 패널이에요. 그냥 나무판에다 그린 거예요. 그리고 정 없을 때는 예전에 그렸던 그 그림 뒷면에도 그렸죠. 그래서 그림 그렸던 그 뒷장. 뒷면에 또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변 이렇게 여건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 창작을 했던 그런 화가라고 할 수 있죠. 그 은박지잖아요, 이게. 근데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 어렵죠. 혹시 뭐 시도 같은 거 해보셨어요? 저는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게 이제 똑같은 재질은 아닌데 은박지 우리 보통 있는 그런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호일. 붙여서 네. 거기에 철필과 또 볼펜을 이용한 다음에 나중에 유화 물감이나 물감을 매겨서 이렇게 닦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이중섭 따라하기보다는 사실은 저도 그때 보면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중섭의 은지화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연적인 발견인데 사실
본인 화가한테는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였다. 이제 뭐 전매 이렇게 볼 특허가 수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한목 선생님이 이제 정릉에서 마지막 같이 하숙을 하셨었는데 그 한목 선생님이 증언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느 날 이중섭 화가가 화장실에 갔는데 그 양담배가 그때는 양담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 옆에 못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주워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화가들이 그 양담배를 모아서 이중섭에게 많이 건네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유족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셨잖아요, 네, 선생님이. 네. 그러면 네. 그분들도 이 서귀포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던가요? 아, 이남동 여사님은 이제 처음에 피난 왔을 때 이제 제가 물어봤을 때 굉장히 힘들었겠다고. 왜냐하면 원산에서 생활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피난을 오게 되니까 다시 이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와서 입은 옷 그대로 내려왔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 서귀포에 오는 동안에 3일간 이제 걸었는데 그 저녁에 같은 때는 외양간 그런 데서 잠을 자고 그랬었는데 의외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서귀포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유한이 됐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양간에서 잠을 잘 때 이중섭 화가가 이제 이남동 여사님한테 그랬대요. 우리 꼭 예수 같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외양간에서 거예요.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급박한 그런 힘든 상황보다는 오히려 저 두 분께서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해서 저도 좀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난이란 그 삶이 사실 가난한 건 당연한 거고 굉장히 외로웠을 것 아니에요? 혹시 뭐 주민들과 교류 같은 것도 있었나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이렇게 70살 넘으신 분들을 이제 체록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뭐 그물을 현재도 만들고 계신 분들 이야기 그런 거 보면 그 선주집에 와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남동 여사님에게 이제 그림은 어디서 그렸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그 선주집에서 많이 그렸었고 가끔 그 선주집 배를 타고 부산에 왔다 갔다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때 그 참 궁금해서 제 기억에 2004년에 제가 와서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김순복 할머니. 작년, 재작년. 네. 그 할머니하고 제가 인터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말이 없는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은 사실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그렸던 초상화, 세점의 초상화, 그걸 그릴 때 어떤 어떻게 보면 관계를 좀 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초상화도 그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점을 그렸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렸던 거예요, 초상화는? 그때 이제 전쟁 중에 우리 그 육지로 여기에서도 이제 나가서 이제 전쟁에 그쵸.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 분이 같은 장소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냥 사망 연락만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중섭이 아지방 예. 아이고 무슨 일이십니까? 중섭이 아지방 마씨 뭐 조금 부탁할 일이 있었니? 아 저한테요? 아, 무슨 일이신지? 이 사진 베리멍 이 사람 호금만 그려줍소. 아이고 아주머니 저 초상화는 그리지 않습니다. 저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우다. 전쟁통에 징집당행 전장에 나가신 뒤 옷고 죽어불어 수다게 경행 식계라도 어제너란 달맘직한 사진이이시까 초상이이시까 또 하나 남은 사진이래 놓은 게 이거 하나우다. 근데 영 조금 걸 어떤 식계상에 올립니까 게.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 뭐 당연히 가보셨겠죠? 네.
이중섭 선생의 작품을 대규모로 만날 기회가 흔치가 않잖아요. 근데 작년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 덕분에 대단히 많은 작품이 이제 국민 품에 돌아왔고 이건희 컬렉션 1,400여 점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4점의 이중섭 작품이 일단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이 됐고 그중에 90여 점이 지금 서울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보통 우리가 아까 들었던 뭐 엽서화라든지 뭐 은지화 이런 것들이 네. 다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엽서화, 은지화, 뭐 모든 장르를 포함해서 그 패널에 그린 그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장르를 망라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1950년대 전반에 그린 닭과 병아리라든지 물놀이하는 아이들 이 그림은 한 번도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던 작품이어서 닭과 병아리라는 그 작품명도 처음 들어봐요, 저는. 저도 그림은 봤는데 그 이중섭 선생의 화풍에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구도는 유사한데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기록과 그 실물은 한 번도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굉장히 좀 재밌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은 보셨어요? 저도 다녀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전시에서 제일 유심히 볼 것은 엽서화고 그리고 또 은지화 이런 부분들이 역시 좀 이중섭 예술 세계를 집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엽서화는 사실 의미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요. 그러니까 이중섭 입장에서는 본인의 엽서화가 지금 이렇게 전시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엽서화만큼은 사실 아내인 마사코와의 일종의 연애 편지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40년대 그리고 원산에서의 그림들이 피난 오면서 가져오고 못해서 이중섭의 초창기 우리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흑백을 통해서만 만난다든지 문헌을 통해서만 이야기하지. 그런데 엽서화는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렸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는 측면에서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생계를 위해서 그 당시에 뭐 표지화 같은 것도 이중섭이 간혹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들도 전시가 돼 있을까요? 네, 그 이건희 컬렉션은 아니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중에서 그 일부 1950년대, 60년대 문학 잡지들을 이제 따로 전시해 놨는데요. 그 원산에서도 그리셨고 신분이 있으셨던 시인이나 소설가의 부탁을 받으면 속지를 그려주시기도 하고 속지도 그러셨습니다. 네. 보통 그 당시 화가들이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나요? 표지화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문학지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문학 책의 어떤 표지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많은 디자인들을 하긴 하지만 당시에는 화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분 있는 화가들에게 부탁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으로만 하나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요. 화가들에게는 그러한 속지에 어떤 사파를 그림으로 해서 조그마한 상의 돈도 받는 그러한 쪽으로 참여한 것이 많이 있죠. 수입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죠.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아까부터 사회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혹시 아까 엽서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연인에게 엽서화 그렇게 그림으로 보내신 적 있어요? 아니, 전 글로도 안 써봤는데 무슨. 글로도 안 써. 아니 그 그림에 약간 소질이 있으면 그러고 싶긴 해요. 저는 아예 소질이 없습니다. 네. 이중섭 선생이 그림으로만 사랑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한글로 글씨로만 써가지고 마사코 여사에게 네.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 한글로 아주 간단하게 정말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남동 여사님이 한글을 사실은 모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중섭 자신의 그 의지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나중에는 아마 한글을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요. 그러면 이중섭 화가 그림 중에서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네. 섭섭이 보이는 풍경도 좋아하고 뭐 워낙 또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봤던 황소. 황소. 네. 지금 뭐 그 황소를 소재로 한 그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주도에서 황소를 그린 그림들을 우리가 만나기는 어렵죠. 그런데 사실 제주도에서 황소를 스케치했다는 기록들이 있고요. 얼마나 황소에 대한 어떤 면밀한 관찰이 있었냐면은
한 번은 이제 도둑으로 몰릴 정도로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만큼 늘 소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해부학적 접근으로 통해서 그렸다는 거. 철저하게 해부학적인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렸기 때문에 간결한 선으로도 그 형태의 감각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중섭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작품을 봐야 다른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소를 우리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는 솔직히 그걸 보면은 이중섭의 자화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중섭이 그 시기를 거치면서 자기 스스로의 울부짖고 싶은 마음일 때, 그리고 뭔가 본인이 화가로서 성공하고 싶을 때의 어떤 부르짖음,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 좌절, 어쩌면 그렇게 이중섭의 삶과 그다음에 그 당시의 마음과 일치하나 이런 마음을 전 느끼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섭의 황소는 자화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이런 소식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중섭 화가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던데 영어 이름이 확정됐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중섭 선생님, 그러니까 보통 화가들이 사인을 영어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섭 선생님은 영어로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가 공식적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던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화상이라든지 혹은 전시를 주최하는 당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55년도에 미도파 화랑 전시회는 리, 그러니까 L-E-E, 중은 C-H-O-O-N-G, 섭은 S-U-P였고요. 이제 71년도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 그 책자 소개에는 또 E가 Y-I, 중은 C-H-U-N-G, 섭은 S-O-P, 뭐 이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이었던 겁니다. 근데 다 달랐네요. 다 달랐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변천을 거쳐서 결국에 이제 국립국어원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리는 L-E, 중섭은 붙여 쓰되 J-U-N-G, S-E-O-P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중섭 선생이 국민 화가지만 해외에서는 사실 알려지지 않은 화가이기 때문에 이중섭의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이제 영문 표기라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중섭 미술관이 중요한 공을 세우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이중섭 미술관이 개관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감회가 또 남다르시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중섭 화가가 대표작을 그린 곳은 통영이에요. 그러나 통영, 부산, 대구, 서울, 진주 뭐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런 데서 그 당시에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서귀포에 이제 당시에 시장님께서 우리 여기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다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념 표석을 세운 거죠. 95년. 그거를 이제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97년에 거주지를 복원하고 당시에 이제 이중섭 거리라는 게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지명이 됐죠. 그래서 같이 출발을 하고 그리고 그때 거주지 복원하면서 대항 전시실이라고 그 거주지 한 켠에 자그마한 전시실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처음에는 원화도 전시를 했었고 그리고 복사본을 전시하다가 2002년에 인근에다가 미술관을 이제 건립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20살이긴 하지만 다른 20살보다 굉장히 뭐 자연도 많고 그리고 보람도 컸던 그런 것 같아요. 전시관으로 출발했을 때 미술관으로 되지 못한 것은 작품 수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일종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일정의 작품 수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미술관으로 등록되게 됐고요. 맞아요.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은지화를 집중적으로 컬렉션한 것은 저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중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작품 세계에서 은지화만큼은 서귀포로 가서 봐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앞으로 이중섭 미술관이 또 나갈 방향성 그리고 또 위치, 또 위상 이런 부분들이 20년의 세월만큼 남은 세월에서도 많은 걸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걸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조선일보에서 이중섭 미술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986년에 이중섭 선생 30주기를 맞아서
이제 이중섭 선생과 친분이 있던 대표적으로 구상시인이라든지 한묵, 남관 저 선생님 등 여러 화단의 동료분들이 등등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하자 그런 의견이 모았다가 1988년에 조선일보에서 미술관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때 맞물려서 그럼 조선일보에서 이중섭 미술상을 만들어서 매년 선발을 해서 이제 저 화가를 지원하고 전시회를 여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중섭 선생의 유훈을 남기자. 이중섭 선생이 가난했지만 확고한 예술성을 가진 것처럼 기존의 주류 상업 화단에서는 조금은 소외돼 있지만 작품성 하나는 정말 탁월한 그런 화가들 위주로 선발해서 저희가 상을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도 많은 그죠, 예. 배출자들이 나왔을 텐데 네. 뭐 혹시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제주도에서 우리 네. 강요배 선생님이 수상을 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김한 미술관이라고 제주도에 생겼는데 그 김한 선생님이 7회 그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역량 있는 네. 열심히 작업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수상을 하셨죠. 서귀포와 우리 이중섭의 인연, 뭐 의미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정말 다시 생각해 보면 이중섭과 서귀포의 인연은 정말 각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이렇게 서귀포와 이중섭을 가지고 컨텐츠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마저도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중섭을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계획대로 산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주어진 삶에서의 그것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그것이 결국 예술이었고 그것이 그림이었고 그 그림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소재들이 가족이었고 자기의 사랑이었고 고향이었고 이런 부분이었던 것처럼 서귀포가 어떻게 보면 이중섭에게 고향을 준 거고요. 그 고향을 통해서 이중섭이 서귀포를 많은 사람한테 알려준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중섭은 서귀포에 굉장히 기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중섭이라는 그 문화 자산은 서귀포를 대표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제주도를 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화 자산이기 때문에 그 도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이제 이중섭 미술관은 앞으로도 계속 도민을 위해서 그 교토에서 작업받은 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미술관하고 도민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그 이중섭 미술관의 그런 문화자산 그런 것을 도민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시대가 왜 그렇게 이중섭을 사랑했는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중섭과 서귀포의 만남, 이중섭도 행복했지만 또 그를 만난 서귀포도 큰 행운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자, 이번 가을에는 이중섭의 그런 작품들 가슴속에 좀 품어보는 그런 향긋한 향기로운 계절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멀리 또 서귀포까지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가리 경위를 소개해 드리고만 참